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인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30대 초반에 첫 결혼을 하고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친정의 도움으로 빌딩가에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파는 가게를 열었죠. 샌드위치 빵을 살짝 구워서 따뜻하게 만들고 마요네즈 대신 잼을 바르자 반응이 좋았어요. 회사원들이 아침이나 점심으로 많이 사가면서 가게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됐네요. 남편은 아들, 딸, 남매를 혼자 키우고 있었어요. 저희 가게는 회사원들이 퇴근할 때면 끝내곤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와서 죄송한데 제가 퇴근할 때 가져갈 수 있게 샌드위치를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애들이 여기 샌드위치를 먹어보고는 자꾸 사다 달라고 해서요. 라며 부탁을 하더군요. 저는 미리 계산을 해주시면 원하는 만큼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고 남편은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 후로도 남편은 종종 샌드위치를 사갔어요. 제가 밥이나 간식을 챙기는 게 힘들 때가 많았는데 덕분에 요즘 많이 편해졌습니다. 라며 인사하길래 혼자서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고 하자 고생은 애들이 더 심하죠. 너무 어릴 때 엄마랑 떨어져서요. 저라도 잘해야지 하면서 노력은 하는데 그게 부족할 때가 많겠죠. 그런 아빠라면 애들도 그 마음 다 알 거예요. 부인하고는 이혼하신 건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한두 살짜리 놓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 그 심정도 이해는 합니다. 라길래 저도 모르게 이렇게 성실하고 좋으신데 왜 그랬을까요? 전 남편이 하도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거든요. 라고 제 얘기를 하고 말았죠. 그러면서 저와 남편은 점점 가까워졌고 저는 종종 샌드위치 말고도 아이들 먹을 과일과 견과류 간식을 만들어서 싸서 같이 보내주곤 했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저와 아이들은 곧바로 친해졌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 애들이 자꾸 아빠 회사가 있는 동네까지 오는 게 딱하고 위험하게 느껴져서 제가 애들 학교 앞으로 찾아가기 시작했죠.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언젠가부터 아줌마, 우리 엄마 하면 안 돼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라며 저를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 말에 남편은 저한테 굉장히 미안해했죠. 애들이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엄마가 많이 그리웠나 봐요. 죄송합니다. 전 괜찮아요. 애들이 너무 착하고 예뻐요. 저는 내심 이 남자가 결혼하자고 해주면 좋겠다 싶었는데 남편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어요. 그게 남편 가족들이 극성을 넘어 사람을 괴롭히는 수준이어서라고 고백하더군요. 내가 애들 친엄마 나간 거 이해한다고 그랬잖아. 나도 견디기 힘든 사람들이야. 그러니 그 사람을 탓할 수만은 없고 당신도 상처받고 힘들어할 게 벌써 눈에 보인다고. 그럼 우리 좀 먼 데로 가서 살면 어떨까? 애들도 날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나도 당신이랑 애들이 좋아. 이런 내 말에 남편은 용기를 냈고 얼마 후 저희는 재혼을 하게 됐네요. 조촐하게 식사를 하며 결혼식을 대신했는데 남편은 자기 집 식구들을 부르지 않고 친구들을 불러 자리를 채웠어요. 그만큼 남편도 자기 가족에 대한 상처가 컸던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친모가 아니라더군요. 신우도 어머니가 데려온 딸이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두 사람과 연락을 안 하는 것도 이해는 됐어요. 친어머니여도 자기 아내한테 심하게 하면 힘들 텐데 계모와 이복동생이 그러니 오죽했을까 싶었어요. 애들 친엄마가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친정이 가난했거든. 그걸 가지고 얼마나 무시하고 매일같이 집에 쳐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혔는지 나도 나중에 알았어. 그러면서 제게 내가 당신만큼은
절대 괴롭히지 못하게 할게.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도 무색하게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희 집을 찾아낸 거죠. 처음 본 시어머니와 신우는 정말 콧대가 하늘을 찌를 것처럼 도도해 보였어요. 화려한 옷차림에 화장도 그렇고 몸에 입고 걸친 것 모두 명품이더군요. 신우는 제가 내놓은 찻잔이 싸구려라서 차를 못 마시겠다고 하고, 시어머니는 대뜸 안방에 들어가 장을 열더니 제가 가져온 이불 세트를 거실 바닥에 던지며 버리라더군요. 너는 우리 집을 뭘로 보고 이딴 걸 가져온 거냐? 시댁 안 부르고 니들끼리 사는 거라고 아무렇게나 막 했나 본데, 수용이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 지금 종합병원 원장 됐을 사람이야.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인데 감히 네가 이런 걸로 때우려고 들어? 라고 했고, 신우는 냉장고 안에서 과일을 꺼내 들고, 어머, 좋은 건 지들만 먹으려고 깊숙한 데 감춰둔 거 봐. 엄마, 얘 눈속이 많은 걸 수 있으니까 거기 서랍장 다 열어봐. 라며 안방으로 쳐들어와서 화장대며 보석함을 죄다 들쑤셨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결혼기념으로 해준 목걸이 반지 세트를 챙기길래 제가 나서서 그건 애들 아빠가 저한테 준 선물이에요. 라고 하자 신우가, 근데 넌 왜 우리한테 선물 안 해? 너 수영이 그 회사 상무인 거 알고 접근한 거지? 그래놓고 어디서 날로 들어와서 등골 빼먹고 살려고 들어?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난리를 쳤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네 선물 되찾고 싶으면 우리 한복하고 밍크코트 진주 목걸이, 귀걸이 이렇게 세트로 해서 가지고 찾아와. 안 그러면 국물도 없어. 저는 때마침 딸아이가 집에 왔길래 아이를 보호하려고 알겠다며 두 사람을 얼른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날 다른 때보다 훨씬 늦게 온 남편이 시어머니와 신우가 가져갔던 결혼 선물들을 가지고 왔더군요. 이걸 당신이 어떻게 시댁에 갔었어? 어떻게 알고? 했더니 딸아이가 집에 온 할머니와 고모를 보고 아빠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애들이 어려도 알 건 다 알아서 할머니랑 고모가 엄마 괴롭힌다고 울고불고 하더라고. 당신 그런 일 있었으면 나한테 전화를 했었어야지. 그걸 왜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어. 나는 당신이 그런 거 다 참다가 떠날까봐 그게 더 두려워. 미안. 나는 어쨌든 시어머니랑 신우한테 인사도 못했었으니까 차라도 대접하고 보내려고 했던 건데 정말 그럴 줄은 몰랐어. 내가 괜히 지민이 지성이 걱정시켰네. 다음부터는 내가 처신 잘할게. 라고 했고, 남편은 다음 날로 집을 내놓고 이사갈 곳을 알아봤어요. 저희 가족은 시댁에서 쳐들어오고 한 달도 안 돼서 수도권 막 개발한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남편은 몇 번이고 찾아오려는 어머니와 신우를 막았고 집 앞까지 찾아와서 제가 남편과 시댁을 이간질했다며 난리를 쳤을 때는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당신 어머니하고 누난데 신고해도 괜찮아? 집안 물건 다 들쑤셔놓고 지들이 가져가고 싶은 거 가져가고 그런 일 또 당하고 싶어? 가족이라고 해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야. 그 선을 모르면 이렇게 해서라도 알게 해야지. 남편은 아주 단호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신우는 점점 전화도 하지 않았고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일도 없어졌어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지냈던 것 같네요. 남편과 저, 그리고 아이들은 평온하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남편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더군요. 자주 피곤하다고 하고 몸무게도 쑥 빠지더니 급기야 회사에서 탈진해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생겼어요. 연락을 받고 응급실로 달려간 저는 의사에게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나쁜 병이면 어쩌나 마음을 졸이는 제게 남편은 별일 아닐 거라고 걱정 말라고 했지만 검사 결과는 위암 말기였어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죠. 이제야 행복하게 사나보다 했는데 남편이 암에 걸렸으니까요.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려고 애를 썼지만 남편의 상태는 갈수록 나빠져 가기만 했어요.
저는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알던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분야에서 소문난 암 전문의를 다시 만나 진찰을 받고 검사를 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항암 치료를 해보려고 할 때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의 영정사진을 앞에 두고 혹시라도 내 노력이 부족했던 건 아닌가 몇 번이고 지난 날들을 돌이켜봤어요. 좀 더 잘할 걸, 좀 더 애써볼 걸 하는 마음만 남았고 모든 게 후회스럽고 애통했어요.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고만 있는데 시어머니와 신우가 들이닥쳤어요. 두 사람은 검은 옷을 입고 오긴 했지만 손톱에 바른 매니큐어는 그대로였어요. 표정을 보니 꼭 이때를 기다렸다는 것 같았고 바로 저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상주자리에 들어서더군요. 그리고 문상객들도 다 있는 데서 한다는 말이 수용이 회사에서 돈은 얼마나 나온대니? 그것까지 네가 갖겠다고 나서는 건 아니겠지? 너한텐 이미 니들이 살던 집이 있잖아. 그거 없으면 너 갈 곳도 없을 테니 그건 놔두마. 라는 거였습니다.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말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고인 앞에 꽃 한 송이 놓기도 전에 돈 얘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친어머니 친누나가 아니었다고 해도 너무하시네요 정말. 라고 하니 신우가 나서서 그러는 너는 애들 친엄마라도 되나 보다? 어따 대고 친엄마 친누나 아니라는 말을 들먹거려?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는 게 수영이만 빨아먹었으니 애가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리지. 라고 하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우는 신용을 하더군요. 아이고 저것이 내 동생 잡아먹었네. 시어머니는 제 멱살을 붙잡고 너 우리 아들 앞으로 된 통장만 해도 몇 개라던데 거기다가 주식도 있고 보험도 있고 그거 다 네가 갖겠다고 애들 붙잡고 생쇼하는 거잖아. 진짜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기 전에 물러나는 게 좋을걸? 하는 거였어요. 그걸 본 제 친정 식구들이 시어머니와 신우하고 한바탕 싸웠고 저는 애들이 상처받을까 걱정되어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아직도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애들이 신경 쓰여서 시댁 식구들이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장례식장에 따로 얘기까지 해야 했죠. 겨우 납골당에 애들 아빠를 안치하고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와 있었어요. 이제 제대로 얘기 좀 해보자. 너 수영이 앞으로 돼 있는 거 다 내놓고 이 집이라도 건지든가 아니면 이 집도 뺏기고 거지꼴로 쫓겨나든가 둘 중에 택해. 애들 집에 있어요. 꼭 이러셔야겠어요? 이제 막 아빠 보내고 온 애들 앞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애들 되게 생각하는 척한다. 너 내가 수영이 친엄마가 아니라서 이런다며. 그럼 너는 뭐니? 너도 애들 친엄마 아니잖아. 너야말로 수영이 돈 때문에 이러는 거면서 누구 보고 큰 소리야? 그러자 방에 있던 아들이 나와서 진짜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뭔데 우리 집에 와서 맨날 엄마 괴롭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는데요. 할머니는 언제 우리 생일이라고 전화라도 한 통 해보셨어요? 진짜 무슨 할머니가 이래? 라며 소리를 질렀고 시어머니는 너 아주 애들 교육 잘 시켰다. 저기 어디서 어른들 얘기하는데 나와서 싸가지 없이 고래고래 소리나 지르고 아주 집안꼴 잘 돌아간다. 라고 더 크게 악을 썼습니다. 저는 딸아이까지 나오려는 걸 막고 아들은 달랬어요. 애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소동은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았으니까 이제 좀 돌아가세요. 애들 앞에서 먼저 시작한 건 어머니시잖아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가세요. 시어머니는 그 한마디라도 들은 게 안심이 됐는지 돌아가더군요. 저는 혼자 안방으로 들어가서 숨을 죽인 채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떠난 걸 슬퍼할 새도 없이 쳐들어오는 사람들이라니. 생전에 남편이 길을 쓰고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던 이유를 그제야 절실히 깨달았던 거죠. 저는 일단 달라는 대로 해줘야지 이 난리에서 벗어나겠구나 싶었어요. 먹고 사는 건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했죠.
제가 나가서 식당 설거지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애들과 평화롭게 살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남편 물건을 하나 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안방에서 남편이 입던 옷들을 박스에 넣는데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하나하나 남편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흘렀지만 마냥 울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서둘러 남편 서재로 갔어요. 남편 책상 서랍에서 물건들을 꺼내는데 두툼한 서류 봉투에 민경이에게 라고 제 이름을 써놓은 게 보였어요. 봉투 안에는 제 앞으로 남긴 편지가 있었어요. 당신이 나 없으면 어떻게 할지 벌써 다 보이는 것 같아. 절대로 어머니 누나한테 아무것도 뺏기면 안 돼. 내가 여기 남긴 번호로 전화해. 그 사람들은 생각 못했을 사람이고 당신 도와주기로 나랑 얘기 다 됐어. 저는 날이 밝자 바로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어요. 혹시 홍선미 씨 되시나요? 김민경 씨죠? 제가 전화번호 저장해 놨어요. 그쪽에서는 제 전화를 받고 바로 저인 걸 알더군요. 약속 시간을 정하고 만나러 갔더니 홍선미라는 사람은 변호사였어요. 그 사람은 제 앞에 변호사 명함을 내놓으며 제가 보육원에서부터 임수용 아저씨한테 후원을 받아서 변호사가 됐거든요. 저는 지금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고 고인 생전에 정식으로 의뢰를 받았어요. 남편은 암 선고를 받고 저와 애들이 걱정됐고 믿을 만한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K대의 법대를 갔던 선미 씨가 로펌에서 일하는 걸 알게 됐다고 해요. 아저씨 덕분에 대학도 편하게 다니고 로펌에서도 괜찮은 변호사로 일하게 됐는데 이렇게라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저도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시댁에서 애들을 데려갈까봐 걱정이 돼서 혹시 지민이랑 지성이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자 김민경 씨 절대 이 사람들한테 지면 안 돼요. 그건 먼저 간 아저씨도 정말 원하지 않는 거였어요. 너무 괴롭히니까 지금 다 내주면 애들하고 편히 살 것 같죠? 아닙니다. 나중에 또 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고 있던 집까지 뺏어갈 거예요. 그러고도 남죠. 세상이 그래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애들 마음껏 누리게 해주죠.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애들 양육비 무시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곧 애들 대학 갈 텐데 어떡하려고요. 애들이 아무리 벌어서 다닌다고 해도 그 돈을 다 어떻게 감당해요. 이렇게 뺏길까봐 아저씨가 저한테까지 온 거 생각해서라도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요. 라고 하더군요. 선미 씨는 녹음기가 내장된 펜을 제게 주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만날 때 꼭 옷 같은 데에 꽂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죠. 시어머니와 시누가 제게 하는 폭언을 그대로 다 녹음해 두었습니다. 네가 남의 아들 뺏어가서 딱 달라붙어서 빼먹은 만큼 내놔. 너 네 집에서 아무 권리도 없어. 우리가 안 간 결혼이 그게 무슨 결혼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여길 거실에 있는 것도 싹 쓸어갈 수 있어. 알아? 라고 억지를 썼고 한 번은 찾아와서 보험 서류를 안 내놓는다고 제 머리채를 잡기도 하고 멱살을 잡기도 했죠. 그런 서류들은 다 변호사들 대동했을 때 갖고 가기로 한 건데 왜 미리 가져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못 살아서 배운 것도 없나? 어른들한테 꼬박꼬박 말대꾸나 하고? 라며 신우가 제 머리를 흔들더군요. 게다가 처음에는 애들을 키운다더니 시어머니 말이 달라졌어요. 애들 싸가지 없는 거 보니까 너랑 똑같더라. 우리가 데려간다고 인간 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네가 끼고 잘 살아봐. 라며 모욕적인 말도 막 하더군요. 그리고 양쪽의 변호사와 함께 만나는 날이 됐어요. 시어머니 신우는 저와 같이 있는 선미 씨를 보더니 무시하듯 비웃으면서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저런 어린 여자가 무슨 변호사라고? 그러자 선미 씨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 진행 못 시킵니다. 의뢰인 단속 좀 잘하시죠? 라며 상대 변호사에게 딱딱하게 말했고
시어머니 변호사는 이러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며 막말이나 폭언은 하지 말라고 설득을 하느라 바빴어요. 선미 씨가 이름 있는 대형 로펌 변호사이고 남편이 생전에 직접 의뢰를 했다고 하니 시어머니와 신우 안색이 점점 나빠지더군요. 선미 씨는 서류를 내밀며 이건 임수용 씨가 생전에 제게 남긴 유언장과 제게 모든 절차를 맡긴다는 위임장입니다. 둘 다 공증받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 임수용 씨 재산을 모두 지금 부인인 김민경 씨에게 남긴다고 다 되어 있죠? 여기서 임수용 씨 계모이신 박희자 씨와 이복 누나 임영옥 씨에게 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미 씨가 또박또박 설명을 하니 그쪽 변호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이건 소송해도 피곤하기만 하고 돈도 못 받을 확률이 아주 높다며 포기하도록 유도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냥 물러날 두 사람이 아니었죠. 이게 다 저 여자한테 휘둘려서 그런 거예요. 이대로 다 뺏기면 우리 아들 하늘에서 원통에서 통곡할 거라고요. 라는 시어머니 앞에 제가 병원 진단서와 녹음기를 내놓았어요. 어머니하고 형님이 저 붙들고 흔들고 쳐서 생긴 멍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단서 뗀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머님이랑 형님이 제게 어떻게 했는지 다 녹음된 거고요. 제가 녹음기를 틀자 시어머니와 신우는 입을 딱 다물었어요. 시어머니 변호사는 인상을 쓰며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가더군요. 저는 두 사람에게 앞으로 어머님이랑 형님 저한테 오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애들한테 모욕적인 말 하면 저 다 소송 걸 거예요. 그리고 애들하고 제가 입은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다 요구할 거라고요. 라고 하자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네요. 변호사의 두 손을 꼭 붙들고 울먹이며 정말 고마워요.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저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걸 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민경 씨가 잘 버텨서 지켜낸 거죠. 정말 잘해오셨고 용기 많이 내주셨어요. 아저씨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라며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그날 저는 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재산도 지키고 아이들에게 손끝도 못 대게 했다는 생각에 너무 뿌듯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집요하더군요. 그 뒤로도 몇 번 집으로 찾아오고 애들 학교 앞까지 가서 난리를 피운 적도 있었죠. 니들이 엄마한테 속는 거야. 그 여자가 돈 다 꿀꺽하고 너네는 언제 봤냐는 듯이 손 털고 나갈 거라니까? 라며 악을 쓰는 신우에게 아들인 지성이가 폭력을 사용할 뻔했고 그것 때문에 경찰서에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당장 선미 씨한테 연락했죠. 경찰서에 먼저 달려가니 지성이가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지성이가 안쓰럽고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저 두 사람 제가 고소할게요. 우리 애들한테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정신적으로 피해 입힌 건 저 사람들이에요. 라며 소리를 지르자 저거 형사님 저거 봤죠? 저런 이해가 뭘 배우고 자라겠어요? 지 고모한테 손찌검이나 하려고 하는 저런 애는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 한다니까요. 이 난리를 치는데 선미 씨가 왔어요. 선미 씨는 상황을 정리하고 경찰에게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했던 폭력행위들을 근거로 가정폭력 범죄로 피해자 보호 신청을 하더군요. 그러면 저희한테 접근할 수 없다고요. 저희는 시댁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애들도 다 대학을 가고 지금은 졸업해서 직장인이 되었네요. 저는 손재주가 좋은 걸 살려서 전통 공예를 배우고 공방에 나가고 있고요. 애들과 가끔씩 선미 씨도 만나며 그렇게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남편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게 다 남편이 만들어준 든든한 인연이니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보, 오늘따라 당신이 많이 보고 싶다. 아이들 잘 키우고 열심히 살다 당신 보러 갈게.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들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몇 년 전에 두 번째 결혼을 했답니다. 사연을 듣다 보니 예전 일이 떠올라서 이렇게 제 얘기를 보내게 됐어요. 저희 집은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져서 집안 형편이 어려웠어요. 고등학교 때도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저는 힘든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빌면서 묵묵히 공부만 했어요. 그게 전화위복이 됐는지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게 됐죠. 원래도 공부가 뒤처지지는 않았었는데 그때를 계기로 전교 수준의 등수로 올라갔어요. 그러자 저 때문에 등수가 밀려난 아이가 뒤에서 애들한테 제 험담을 하더라고요. 제가 교무실에서 시험지를 훔쳤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 말에 신경도 안 썼어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저를 안 좋게 보는 애들보다는 아닌 애들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무난하게 좋은 대학에 갔고 저희 집 문제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를 갈 수 있었어요. 이사하던 날은 온 가족이 다 기뻐했어요. 아버지는 더 열심히 일을 하셨죠. 저는 법대를 다니면서 학생들 과외를 했어요. 아이들 성적이 잘 나오는 덕분에 저는 대학 시절 내내 과외가 끊기는 일이 없었죠. 저는 학교 수업에 과외에 사법고시 준비까지 매일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다가 한 선배를 만나게 됐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고 선배는 과 조교였어요. 밤 늦게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가끔 조교 일을 도왔어요. 선배는 언젠가부터 저에게 호감을 표시해왔지만 저는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선배, 죄송한데 저는 지금 제 일들만으로도 벅차고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너무 그러지만 말고 한번 생각해주면 좋겠어. 나도 이런 말 아무한테나 하는 사람 아니야. 라며 끈질기게 졸랐고 그 무렵 공부와 일에 지쳤던 저는 마음이 약해져서인지 그 사람의 말에 끌려 만남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적당히 만나다가 헤어지겠지 하는 가벼운 기분으로 사귀었는데 그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서인지 1년이 넘게 만남을 이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은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나는 원래 변호사나 공무원 같은 건 마음에 없었어. 그래서 대학원에서 공부 좀 더 한 거고 이제 이렇게 대기업 인사팀도 들어가게 됐으니 서영이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난 계속 사법고시 준비하고 싶어. 결혼하면 그게 힘들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줄게.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모습을 믿었죠. 저와 그 사람은 양가 상견례부터 시작해서 계획대로 결혼 준비를 했어요. 그 사람은 아버지가 몇 년 전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있더라고요. 형제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저보다 1살 어렸어요. 오빠랑 같은 대학 같은 과면 공부는 잘했나 보다. 조카가 머리 나쁠 일은 없겠네. 말하는 내용이나 무턱대고 반말하는 게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결혼식 당일이 돼서 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날 시간이 돼서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신우가 시어머니 귀에 대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자꾸 저를 흘끔대며 얘기를 했고 시어머니는 점점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신혼여행 내내 두 사람이 마음에 걸렸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제가 무슨 흠잡힐 만한 일을 한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더니 시어머니와 신우의 태도가 완전 변했더라고요.
두 사람은 저한테 노골적으로 찬바람을 쌩쌩 일으켰어요. 남편도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죠. 대체 두 사람 다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뭐 잘못하기라도 했어? 오빠, 혹시 저 여자 학교 다닐 때 어땠는지 알고 결혼한 거야? 성적 올리려고 교무실에 들어가서 시험지 빼돌리고 그랬대. 그뿐만 아니라 저 여자네 집 완전 못 살아서 반지하에서 사는데 명품 가방 메고 다녀서 그것도 훔쳤다고 말 많았다더라.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오해예요. 갑자기 오른 성적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었어요. 애들은 대부분 믿지도 않았고요. 제가 갖고 다녔던 명품 가방은 어릴 때 아빠 친구분한테 선물 받은 걸 학교 다닐 때 처음부터 갖고 다녔던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한번 물어보기라도 했었어야죠. 내가 그쪽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더라고. 학년이 달라서 몰랐는데 결혼식에 온 내 친구가 당신 알아보고 나한테 얘기해 준 거야. 자기 언니가 같은 학년이었다는데 유연주라고 알아? 저는 기억도 안 나는 애여서 모른다고 했죠. 그랬더니 두 사람은 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일로 널 기억할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니냐? 무엇보다 기분 나쁜 건 니네 집이 잘 사는 척하고 거들먹거렸다는 거야. 니네 친정집도 전세라며? 아니, 니네 부모님은 뭘 했길래 그 나이 되도록 집 한 칸도 자기 걸 마련 못했냐? 이건 뭐 우리 성준이 뒷바라지는커녕 빨대 꽂지 않으면 다행이지. 라는 시어머니 말에 남편은 그런 말이 어딨어? 그리고 다들 왜 지난 일로 그러는지 모르겠네.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로 이러는 건 좀 유치하지 않아? 성희 너는 학교 다닐 때 말썽 안 피웠어? 그리고 엄마, 장인어른 그런 분 아니야. 지금 하시는 일도 잘 되고 있고. 네 말이 맞다고 해도 나는 좀 그렇다. 뭔가에 된통 속은 기분이야. 내 말이 그거야, 오빠. 무조건 저 여자 편 들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라며 두 사람은 막무가내였어요. 결국 험악한 분위기로 시댁을 나와서 신혼집으로 왔죠. 난 진짜 억울해. 오빠 그 말들 믿는 거 아니지? 난 정말 그런 적 없단 말이야. 다 지난 일인데 했으면 어떻고 안 했으면 어때? 지금이 중요하지.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고. 저는 너무 답답해서 정말 아니라고 했지만 남편은 반신반의하는 것 같았어요. 신혼생활은 시작부터 힘들었어요. 남편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저를 아무 때나 불러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공부 시간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처음엔 어떻게 조율해 보려고 하더니 곧 귀찮아했어요. 그건 네가 좀 알아서 요령껏 하면 되잖아. 엄마랑 성희가 불러도 집안일이 안 끝났다고 하든지 뭐든 네가 하기 나름 아니야? 어째 다른 일에는 똑 부러지는 것 같더니 이렇게 곰처럼 굴어? 그런 게 통했으면 내가 이런 말을 하겠어? 나한테 공부할 수 있게 해준댔잖아. 지금 이게 내 잘못이야? 나는 분명히 너 공부하라고 다른 일 안 해도 된다고 하잖아. 이건 전적으로 네가 엄마랑 손발이 안 맞아서 그런 거지. 자꾸 내 탓하지 마. 문제는 또 있었어요. 신우는 툭하면 저를 거짓말쟁이 취급하며 무시했어요. 새언니, 혹시 대학도 기부금 입학 이런 거 한 거 아니야? 아니지. 친정이 거지구나. 대체 그 대학은 어떻게 간 거야? 저는 시댁에 수시로 불려가서 파출부처럼 온갖 일을 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친정을 얕보는 말을 했고 저는 스트레스가 있는 대로 쌓였어요. 당연히 공부는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렇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저와 남편 사이의 골은 깊어져 갔어요. 남편은 대놓고 제게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시 공부한다고 해서 집에 있는 거 봐줬더니 맨날 불평이나 하고 공부도 안 하잖아. 이럴 거면 취직을 해. 요즘 너같이 집에서 노는 사람이 어딨어? 다 맞벌이 하는 시대에 나만 뼈 빠지게 벌어서 너 먹여 살리는 건 아니잖아. 나한테 고시 공부 시켜주겠다고 약속한 건 오빠야. 그걸 어머니랑 동생 핑계대고 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인 거잖아. 여태까지 내가 공부할 수 있게 오빠가 해준 게 뭔데? 뭐? 일? 그래, 나도 일하고 싶어. 근데 내 일은 고시에 합격해야 할 수 있는 일이잖아. 내가
진짜 너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고시에 아무나 붙는 줄 알아? 너는 어떻게 네가 고시에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넌 가만 보면 너 스스로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 나도 포기한 걸 너는 무슨 자신감으로 될 거라는 거야? 저는 뼛속까지 저를 무시하는 남편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어요. 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러다가 그 사람의 속내를 알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친정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온다고 했다가 밤 늦게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시끌벅적하더라고요. 남편과 웬 남자 셋이 제가 온 것도 모를 정도로 시끄럽게 떠들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야, 성준이 너는 여자 집이 사업해서 돈 좀 있겠다.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아주 짜증난다. 나도 짜증나. 걔네가 뭔 사업한다고 하길래 잘해본 건데 예전에 한번 쫄딱 망해서 완전 거지꼴이었다지 뭐야.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하다고 하는데 이건 뭐 사는 집도 전세라는데 내가 당한 것 같아 아무래도. 이런 얘기 한 번을 안 하니 알 수가 있어야지. 니네 둘은 결혼하기 전에 처가 재정조사 철저히 해라. 밖에서 듣고 있던 저는 억장이 무너졌어요. 저는 너무 창피해서 그날 결국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처 모텔에 들어가서 밤새 잠도 안 자고 펑펑 울기만 했죠. 나중에 들으니 그 남자들은 남편 고등학교 동창들이라고 하더군요. 남편과 동창들은 그렇게 같이 있으니까 무슨 날라리들 같았어요. 저는 남편한테 그날 말한 걸 따졌지만 꿈쩍도 안 하더군요. 오히려 제게 화를 내며 왜 남들이 얘기하는 걸 몰래 엿듣고 그래? 진짜 갈수록 이상한 행동만 하네. 아 진짜 기분 나빠. 앞으로 다신 그런 짓 하지 마. 그땐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저는 그제야 제가 결혼을 잘못했다고 뼈저리게 후회했어요. 그리고 매일 이혼을 할지 말지 갈등하게 됐죠. 그러다가 신우이의 결혼 상대가 집에 오는 날이 다가왔어요. 원래 더 일찍 할 생각이었는데 저와 남편 결혼 때문에 미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불려가서 하루 종일 손님 맞을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전화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준이네? 걔를 무슨 소개를 시켜. 음식 다 만들었으면 얼른 지네 집에 보내야지. 어디 볼 데가 있어야 남 앞에 내놓기라도 하는 건데 진짜 집안부터 볼 거 하나도 없어. 성준이는 어쩌다가 저런 애한테 물렸는지 모르겠어. 저는 참지 못하고 거실로 나갔어요. 어머니, 지금 누구랑 통화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볼 데가 없어서 내놓지를 못하다니 제가 무슨 물건인가요? 그리고 물리긴 누가 물려요? 오히려 제가 당했어요, 이 결혼.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핸드폰을 냅다 집어던지며 지금 누구한테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거야? 아무리 천박하게 자랐다고 해도 시어머니 앞에서 할 말 안 할 말도 가릴 줄 몰라? 라며 소리를 질렀고 그때 마침 남편이 들어왔어요. 왜 또 소란이야? 서영이 너만 있으면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중요한 날까지 이렇게 망치면 어떡해? 저는 더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앞치마를 벗고 시댁을 나왔어요. 뒤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런 말들은 무섭지 않았어요. 그저 한시라도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일단 짐부터 쌌어요. 저는 남편이 뭐라고 해도 듣지 않고 이혼하자는 말을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잠시 후 남편뿐 아니라 신우랑 시어머니까지 우르르 몰려왔더군요. 언니, 내 반지 얼른 내놔. 가져간 거 다 아니까 시치미 뗄 생각하지 마. 반지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난 반지 같은 거 본 적도 없어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이거 봐라. 내가 뭐라고 했니? 가정환경 잘 알아보고 결혼하라고 했지? 성준이 너 그런 거 상관없다고 네 맘대로 하더니 결국 이 사단이 나잖아. 아니 집안에 도둑을 들였으니 동네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겠다. 글쎄 전 그런 적이 없대도요. 제가 부엌에서 죽어라 일만 했는데 반지 같은 걸 가져갈 시간이 어딨겠어요. 라고 하자 남편은 갑자기 제 가방을 풀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방을 뺐으며 이게 뭐 하는 거야? 오빠도 날 못 믿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증명해 보이면 되잖아. 안 가져갔으면 가방을 봐도 상관없잖아. 아니, 난 안 가져간 거 맞고 가방도 못 뒤져. 난 오빠도 이해할 수 없어. 처음부터 내 말은 하나도 안 믿고 자기네 식구 말만 믿는 거야? 오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자 신우는 저 말하는 것 좀 봐. 자기네 식구래. 와, 진짜 이렇게 막대 먹을 수가 있어? 시댁 식구한테 저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난 친구들한테도 들어본 적 없어. 라며 펄펄 뛰었고 시어머니는 저한테서 가방을 뺏어서 물건들을 다 꺼냈어요. 하지만 가져가지도 않은 반지가 나올 리 없었죠. 신우와 시어머니는 끝까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왔어요. 네가 가져가지 않은 게 증명됐잖아.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일로 일일이 집을 나가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아니, 나를 믿지 못하는 게 더 문제지. 사사건건 무시하고 도둑 취급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아? 나 오빠랑 안 살아. 그렇게 저의 짧은 6개월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아버지한테는 이혼하게 된 이유를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신을 탓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았거든요. 엄마도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아서 대충만 알고 계셨어요. 저는 미친 듯이 공부에만 파고들었고 그 결과 3년 후에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엄마는 저를 붙잡고 우셨어요. 예전 일들 다 잊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우리 딸을 괜히 이상한 집에 시집 보냈어. 그게 왜 엄마 때문이야. 결혼은 내가 한다고 한 거잖아. 엄마 말대로 나 다 잊었어. 걱정하지 마. 저는 중견법률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했고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몇 년 후에는 좀 더 큰 로펌으로 옮길 수 있었어요. 변호사가 되고 몇 년 동안을 거의 일만 했던 것 같아요. 로펌으로 옮기고 나니 뭔가 제 목표를 달성했다는 기분도 들고 마음에 여유가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제 앞으로 회사 자금 횡령 소송건이 들어왔어요. 저는 서류에 적힌 피고인의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 신우 이름이었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살펴보니 신우와 전 남편은 신우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했는데 둘이서 자금을 빼돌려 부동산을 산 정황이 있더군요. 전 남편은 대기업을 그만두고 신우 남편의 회사에서 이사 명함을 달고 있더라고요. 고소인은 투자자였는데 신우 남편은 회사 부도 처리를 하고 잠적했다고 해요. 저는 제가 이 사건을 맡으면 남편과 이혼한 전력 때문에 불리할 수 있어서 맡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한 번은 투자자와 같이 신우와 전 남편을 만나러 가기로 했죠. 저는 투자자에게 제가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였는지 대충 이야기하고 다른 변호사가 맡도록 해드리겠다고 설명했어요. 저와 투자자가 약속 장소에 가자 신우와 전 남편은 저를 보고 놀라더군요. 아니, 저 여자가 어떻게 여기, 저 여자랑 무슨 사이예요? 뭔데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요? 이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저 사람 누군지 알아? 누구긴 내 변호사지. 윤 변호사님, 이리 앉으시죠. 투자자가 저를 깍듯이 대하며 자리까지 안내하자 두 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오늘 사건 접수했다는 말씀만 드리러 나왔습니다. 소송 진행은 다른 변호사님께서 하실 거예요. 굳이 내가 오늘 나온 건 당신들 절대 못 이길 거고 구속될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각오하라고 말씀드리러 온 거예요. 그럴 증거가 있어? 이거 다 이 자식이 우리 모함하는 거라고. 라며 전 남편이 소리치길래 저는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죠. 반말도 하지 마시고요. 김성준 씨는 자기가 서류를 완벽하게 위조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변호사나 경찰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요? 하긴 사법고시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이 뭘 알겠어요. 앞으로 저희 의뢰인한테 함부로 굴지 마세요. 그렇게 자리를 나왔고 다음날 전 남편은 저를 찾아왔어요. 이건 진짜 다 오해로 생긴 일이야. 걔가 내 친구인데 지금 화가 좀 나서 그래. 이렇게 부탁할게.
학교에서 친구한테 모함당했다는 얘기도 직접 본 게 아니라 못 믿겠다는 분이 이렇게 증거자료들이 나오는데 그런 말을 믿길 바라세요? 옛날 일 가지고 앙심 품고 이러는 거야? 그런 거면 나 진짜 못 참아. 못 참으면 네가 어떻게 할 건데?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말했다시피 난 그 사건에 관여 안 해. 우리 회사로 들어온 사건이라 잠깐 인사만 한 거라고. 그리고 내가 말했지?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내가 아직도 네 후배고 와이프인 것 같아? 넌 범죄자고 나는 변호사야. 라고 하자 그 사람은 그제야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며 그러지 말고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형사소송이라도 취하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건 제 사건 아니라고 말했을 텐데 자꾸 왜 이러세요? 그래도 한번 얘기라도 해주실 수 없을까요? 라며 제 책상에 봉투를 내밀길래 지금 저 매수하려는 겁니까? 죄목 추가하고 싶으신 거죠? 그런 거 아니면 이거 갖고 당장 나가세요. 이깟 돈 저는 필요 없으니까요. 라고 소리를 지르자 전 남편은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까봐 겁을 먹으며 돈 봉투를 가지고 쏜살같이 내빼더군요. 그러더니 신우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사정했어요. 새언니, 저희 한 번만 도와줘요. 예전 일로 속상한 거 있으면 다 풀어요. 지나간 거잖아요. 저는 하도 말 같지 않아서 전화를 그냥 끊었어요. 그랬더니 퇴근 시간에 회사 앞으로 저를 찾아왔더군요.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왔어요. 하는데 뒤에 시어머니도 보이더군요. 시어머니는 꼭 어제 만난 사람처럼 제 손을 잡고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이렇게 만나는 걸 보면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네. 라길래 저는 손을 확 빼버렸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김성희 씨는 자기가 고소당한 사건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엄마까지 끌고 오시나요? 저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다고 말했잖아요. 그 잘난 대기 오빠 친구들 중엔 변호사가 없어요? 그쪽하고 얘기하세요. 그러자 두 사람은 쭈뼛거렸어요. 전 남편은 동기들 사이에서 소문이 좋지 않아 다들 상대해주지 않은 지 오래였나 봐요. 저는 일부러 들으려고 하진 않았지만 같은 학교이다 보니 조금씩 알게 되는 게 있었죠. 비싼 돈 주고 선임한 변호사가 무조건 가서 선처해달라고 했다는 걸 보니 그 변호사도 이 문제가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안 거죠. 그러니 전 남편 식구들은 투자자와 저한테 번갈아가며 매달리는 거였어요. 나한테 이러는 거 정말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당신들이 말도 안 되는 옛날 소문 갖다가 나 억울하게 했던 거 기억 안 나? 그거 다 우리 집이 못 살았던 것 때문에 더 그런 거였잖아. 그런 것도 모를 줄 알았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2년? 내가 지금까지도 제일 후회하는 게 당신들과의 악연이야. 이렇게 자꾸 찾아오면 나도 댁들 업무 방해죄로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들 알아. 라며 두 사람을 쫓아냈어요. 알고 보니 신우 남편은 전 남편 집안 돈을 싹싹 털어서 자기 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해놓고 돈을 빼돌렸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전 남편과 신우가 회사 자금으로 다른 사람 이름을 이용해 부동산을 샀고요. 사기꾼한테 당했다고 똑같은 짓을 하다니 정말 어리석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얼마 안 가서 신우 남편도 잡혔고 신우와 전 남편도 구속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자꾸 제게 와서 도와달라고 사정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그렇게 그 집 식구들과는 완전히 인연을 정리하게 됐죠. 정말 사람 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후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결혼도 했고요. 3살이 된 귀여운 딸도 있답니다. 평범하게 보낼 수 있는 이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시간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5년 전 저는 전문대 졸업 후
운 좋게 준 종합병원에 물리치료사로 바로 취직이 되었어요. 아직 20대였기에 본격적인 직장 생활하면 여행할 시간이 없어질 듯 해서 정식 출근 전 혼자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죠. 혼자 떠난 여행이기에 호텔이나 펜션은 가격면에서 부담스러워서 후기가 좋은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었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게스트하우스란 곳은 낯선 여행객들이 함께 모여 자고 파티도 하는 곳이라 20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뜨거운 피를 가진 청춘 남녀라 그런지 눈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밤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리는 파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였는데 내성적인 저는 그냥 구석에서 혼술만 했습니다. 그때 저처럼 혼술 중이던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죠. 소처럼 크고 선한 눈망울이라 단숨에 시선이 가더라고요. 미처 그 사람의 느낌을 더 자세히 파악할 새도 없이 그는 어느새 제 옆으로 다가와 말을 건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둘은 몇 시간 동안 서로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처럼 친해졌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문득 결혼을 한다면 이런 사람이랑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그렇게 그와 헤어진 뒤 싱숭생숭한 마음을 간직한 채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같은 객실에 묵고 있던 다른 손님들이 저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부담스럽게 바라보더라고요. 그 남자랑 썸 타는 중이죠? 하면서요. 예상 외의 말에 깜짝 놀라 아니라고 손살에 쳤는데 그분들은 키득거리며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저와 그 남자 연애운을 봐주겠다며 타로카드를 펼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남자를 떠올리며 신중하게 3장 뽑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그런 사이 아니라고 했지만 제 손은 본능적으로 타로카드를 고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골라낸 제 타로카드의 그림을 유심하게 살펴본 한 여자는 그 남자랑 결혼하면 가시밭길일 것 같은데요?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사귀지도 않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호감 있는 남자와의 궁합이 안 좋다는 말에 내심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또 포도밭길인데요? 라며 또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넘겼는데 그 후 그 남자랑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고 나니 그 여자가 용한 점쟁이 같더군요. 포도밭길은 모르겠고 정말 제 결혼은 가시밭길이었거든요. 일단 시어머니께서 제 직업을 탐탁치 않아 하셨거든요. 자기 아들은 학교 선생님인데 저는 3년제 전문대 나와 스펙이 별로라고 생각하신 거죠. 부유한 시댁에 비해 저희 친정은 가난했기에 저는 공부를 잘했음에도 빨리 돈 벌고 싶어서 전문대에 간 건데 학창시절 공부 못한 것처럼 취급하니 너무 억울했죠. 그래도 다행히 시누이는 저한테 먼저 말도 걸며 싹싹하고 귀여웠어요. 친정에서 무뚝뚝한 오빠들이랑만 지내다 보니 어릴 때부터 여동생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거든요. 귀엽고 발랄한 시누이 덕에 그래도 나름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시누이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항상 옷, 신발, 구두 등도 트렌디했고 잘 꾸미고 다녔답니다. 얼핏 보면 연예인처럼 보여 예쁘기도 하고 부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일찍 사회에 뛰어들며 돈 버느라 저 자신을 꾸밀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누이는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자란 듯 누구에게나 애교를 부렸고 먼저 다가갔어요. 저라면 절대 꺼내지 않았을 어려운 부탁도 서슴지 않고 하더군요. 엄마, 나 이번 카드값 좀 메꿔주라. 엄마, 나 친구들이랑 여행 가게 비행기 값 좀. 엄마, 나 소개팅 나가는데 백화점 좀 가게 쇼핑값 좀. 하며 꼬맹맹이 소리로 온갖 애교를 부리며 시부모님께 시도 때도 없이 돈을 타갔거든요. 저와는 정반대의 삶을 누리고 있는 시누이가
참 부럽더라고요. 아무튼 결혼 후 저의 가시밭길은 시어머님이 갑자기 파킨슨병에 걸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물리치료사로 다양한 환자를 대상으로 재활치료를 진행했기에 저는 파킨슨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손관절이 굳고 움직임이 느려져 제대로 거동을 할 수 없는 완치 불가능한 병이었죠. 약기운이 떨어지면 온몸에 마비 증세가 나타나서 나중엔 침대에 내내 누워 생활해야만 하는 병. 그런 무서운 병이요. 물론 증세가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분 몇 년 사이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시어머니의 파킨슨병 진단 소식에 식구들은 모두 침울했고 특히 남편은 안 피우던 담배까지 피며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뭐라도 힘이 되고 싶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내가 다니는 병원으로 재활치료 받으시게 하자. 파킨슨병도 재활 꾸준히 하면 효과 있으니까. 다행히 시댁과 제 직장이 가까워서 어머니는 매일 저희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셨고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어머님의 굳은 몸을 풀어지게 하는 데 썼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평소에도 말수가 적은 분이라 그냥 그러려니 이해하려고 해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운함이 더해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님 생신이라 시누이까지 모여 시댁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밥을 다 먹고 이제 집에 가려는데 갑자기 시누이가 언니 얼마 전에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를 조금 삐끗했는데 언니가 좀 봐주시면 안 돼요? 하더라고요. 시누이 상태는 많이 괜찮아 보였는데 그날따라 저도 참 많이 피곤했어요. 하지만 시누이가 부탁을 한 게 처음이라 그냥 거절도 못하고 응했어요. 그렇게 시누이가 아프다며 엄살 피우던지 말던지 저는 묵묵히 아프다는 부위를 잘 풀어주었고 시누이가 잠깐 화장실을 갈 동안 쉬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시누이로부터 톡 하나가 왔습니다. 야, 완전 내 전용 안마사야. 너도 언제 받게 해줄게. 덩치가 곰처럼 커서인지 누르는 힘이 좋더라고. 오빠가 왜 저런 미련 곰탱이 같은 여자랑 결혼했나 했더니 나름 쓸모가 있네. 라는 내용이었어요. 톡을 보자마자 뒤통수를 맞은 듯 얼얼하더군요. 누가 봐도 그건 제 험담이었죠. 이어 시누이는 친구에게 보낼 톡을 저한테 잘못 보낸 걸 알고 깜짝 놀라 방으로 들어오더니 언니, 그거 언니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라며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너무 화가 나 시댁 식구 다 모인 자리에서 시누이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안마사요? 제가 이 집에 안마사로 들어온 줄 아세요? 저도 엄연히 물리치료사라는 전문 직장인인데 그렇게밖에 취급 안 하세요? 그럼 아가씨는 그냥 옷 파는 상인이잖아요. 하면서 온갖 분을 쏟아냈어요. 화를 내던 중 빨갛게 달아오르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자기 딸 면박 줘서 화가 났나 보다 생각하던 중 갑자기 손을 하늘로 들더니 저한테 다가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 눈을 질끈 감았는데 짝 소리는 시누이 쪽에서 들리더군요. 아, 엄마 미쳤어? 새언니를 때려야지. 왜 나를 때려? 그 병이 오락가락도 하는 병이야? 시누이는 시어머니에게 맞아 빨갛게 달아오른 뺨을 어루만지며 씩씩댔고 시어머니는 시누이가 그러거나 말거나 나지막이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고맙다는 표현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참에 잘됐다. 그 돈도 안 되는 온라인 쇼핑몰 때려치고 네가 집에서 나 간병해. 어디 남의 집 귀한 딸을 부려먹으려 해? 한 번만 더 새언니한테 무개념으로 행동하면 너 시집갈 때도 한 푼도 주지 않을 거다. 씩씩거리던 시누이는 돈 이야기에 움찔하더니 얼른 저한테 미안하다며 방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진심으로 미안해 하셨어요. 딸을 부족함 없이 키웠더니 애가 저렇게 못 배운 애처럼 컸다면서요. 그리고 그동안 병원 외에도 집에까지 와서 자기 치료를 도와준 거
다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어머님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저는 그동안 오해가 풀리면서 꽁꽁 얼었던 마음이 스르르 녹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는 저한테 계속 받으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저 고생시킬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어머니 고집이 하도 강해 저도 어쩔 수 없이 알았다고 했는데 걱정이더군요.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평일엔 집으로 간병인이 와서 어머님을 보살펴주는데 주말엔 간병인이 쉬어 남편이랑 시누이 돌아가면서 어머님을 돌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시누이가 어머니를 돌보기로 한 날 어머니께서 보행기를 혼자 끌고 가다 그만 넘어져서 크게 다치신 거였어요. 알고 보니 옆에서 봐주어야 할 시누이가 이어폰으로 음악 듣느라 어머님이 넘어진 후에 크게 비명을 질러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아가씨,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어머니 보살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저는 입원 중인 어머님을 보고 너무 속상해 아가씨를 호되게 혼냈고 아가씨는 지가 딸이야 뭐야 하면서 입을 삐죽이더군요. 그러더니 잔뜩 화가 나 입원실을 나가더라고요. 잠시 후 저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야, 나 너 때문에 열받아서 급하게 나가다가 문 있는 줄 모르고 크게 이마 찧었어. 내 예쁜 얼굴 흉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다 다친 거 너 때문이니까 엄마 간병은 네가 해. 어차피 네 일이 아픈 사람들 돌보는 거잖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군요. 어머니 속상해할까봐 시누이 전화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어머님은 다 알고 있다는 듯 한숨을 쉬셨죠. 갈수록 악화되는 어머님의 상태를 보며 갑자기 어릴 적 암으로 돌아가신 저희 친정엄마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머니마저 이렇게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남편과 상의해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어머니를 보살피기로 했습니다. 물론 평일엔 간병인이 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의료진이 아니다 보니 제가 봤을 땐 부족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제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셨지만 남편과 제가 진심으로 설득을 했죠. 어머니 몸이 하루가 다르게 굳어지고 얼굴 표정 하나도 제대로 지을 수 없을 만큼 안 좋아지셨거든요. 손도 덜덜 떠셔서 혼자 식사할 수도 없었거든요. 교양 넘치고 카리스마 있던 시어머니 모습은 어느새 사라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 앉았다 일어나면 푹 하고 넘어지시는 시어머님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파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산책도 하고 돌처럼 굳어가는 몸을 풀어드리면서 5년을 정신없이 보냈어요. 아버님은 직장도 안 다니시면서 뭐가 그리 바쁘신지 계속 밖으로 돌아다니셨고 시누이요. 카톡 보니 신나게 맨날 어디 놀러 가던데 시어머니 옆에는 한 번도 오질 않더군요.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은 제가 딸, 시누이가 며느리인 줄 알더라고요. 친정엄마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보내드린 게 평생 한우로 남아있었나 봐요. 저도 그 일이 아픈 일인지라 애써 외면하고 살았나 봅니다.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 엄마 돌아가시고 제가 얼마나 한이 되었는지 알게도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낯선 분이 와 계셨어요. 이야기 많이 들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귀티나는 차림에 조금은 어눌한 한국말로 보아 재미교포분 같았어요. 알고 보니 말로만 듣던 시어머니의 동생분이셨고 미국에 산 지 오래되셨는데 그동안은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아 저희 결혼식에도 안 왔다가 어머니께서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한국 땅을 밟으셨다고 해요. 언니가 네 칭찬 지겹도록 해. 다 외울 정도다. 하고 웃으시더군요. 그렇게 어머니는 친척들 다 한 명 한 명 인사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장례식장엔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코빼기도 비치지 않던 시누이가 어디선가 나타나 엄마 벌써 가면 어떡해. 나 무서워.
하면서 통곡했는데 식사 시간 땐 어찌나 잘 먹던지 밥을 2공기나 해치우더라고요. 저는 어머님 때문에 상심이 커서 밥도 며칠 동안 거의 못 먹어 쓰러질 듯 했는데 본인은 소화 안 된다며 가스 활명수까지 마시며 이것저것 주워 먹고 참 기가 막히더군요. 누가 보면 자기 엄마 장례식이 아니라 뷔페에 놀러 온 줄 알았겠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고 유품 정리를 하려고 시댁에 들렀는데 시누이가 웬일로 자기가 어머니 옷을 태우겠다며 언니는 고생했으니 그만 집에 돌아가라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딸의 도리는 다 하려나 보다 하고 지친 몸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알고 보니 어머님이 시누이한테 남긴 통장이 있다고 해 그거 받으려고 시누이가 집에 갔던 거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어머님한테 무슨 보상을 받자고 잘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저는 어머니한테 물리치료사, 안마사였던 걸까요? 저한테 느끼는 고마움의 눈빛과 미안함은 다 연기였던 걸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허탈감이 들었어요. 그래, 뭐가 어찌되었건 어머님께 딸은 딸이니까 그거라도 해주시면 철없는 딸 남겨두시고 가시는 마음이 조금 편안하셨겠지. 스스로 위로했죠. 그런데 그 후 시누이한테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새언니, 이게 말이 돼요? 엄마가 저한테 남긴 통장 인출해보려고 했더니 세상에 돈이 하나도 없던데요? 엄마가 딸인 저한테 돈 한 푼 안 주실 리 없고 새언니가 이거 중간에서 채갔죠? 하며 따지는 게 아니겠어요. 시누이는 저를 계속 추궁하더니 아무런 소득이 없자 씩씩대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이모님께서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너희 시누이한테 얘기 들었지? 그거 빈 통장이었다.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돈 욕심 많은 자기 딸이 어머니 몫의 재산을 분명 달라고 할 것이 뻔하기에 너한테는 한 푼도 물려줄 것 없다는 뜻으로 빈 통장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에 여러 개의 통장을 쥐어주셨습니다. 이거 언니가 나한테 맡기고 간 통장들이야. 너희 시아버지는 딸 바보라. 분명 이 통장을 자기 남편한테 맡기면 딸한테 줄 거라면서 내가 대신 너한테 전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편지 한 장도 건네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한테 남기신 편지라면서요. 천천히 종이를 펼치자 힘없이 삐뚤빼뚤 써내려간 어머님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울컥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참고 한 글자 한 글자씩 읽어 내려갔죠. 며느라기야,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너한테 만난 밑반찬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고생만 시키다 가는구나. 힘들어도 늘 웃는 얼굴로 나를 보살펴줬던 우리 며느리. 내 남편이랑 딸도 나를 귀찮아했는데 너는 내 딸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살펴주고 고맙다는 말도 부족하다. 그 통장들은 내 아들한테도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다. 너 필요할 때 쓰고 친정 어려우면 친정 도와주고 그러렴.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며느라기 행복하게 살길 기도할 테니 나처럼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라. 내 아들이 너 같은 아내를 둬서 참 다행이다. 고마워 며느라.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순간 어머니를 오해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통장을 열어보니 말도 못하게 큰 액수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 돈이 어머님 목숨값 같아 한동안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두고 있었죠. 시누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예상 밖에 아버님까지 시누이한테 등을 돌리자 이제는 저희 남편한테 달라붙어 돈 하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톡을 하고 있었어요. 여자의 직감일까요? 무슨 일이냐며 주고받는 톡을 확인하니 참 과간도 아니었습니다. 오빠, 잘 지내? 엄마가 요새 너무 보고 싶다. 이제 아빠까지 돌아가시면
하늘 아래 오빠랑 나밖에 없는데. 라는 둥. 오빠, 파킨슨병도 유전이라는데 나도 그런 병 걸리는 거 아니겠지? 몸도 좀 떨리는 것 같고 무섭네. 그래서 요즘 일도 못하고 쉬고 있는데 나 돈 좀 주면 안 될까? 라면서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핑계로 마음 약한 남편을 꼬드겨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남편은 마치 어머니께 못해준 거 동생한테라도 챙겨주며 마음의 빚을 갚으려는 듯 내용 살펴보니까 몇 달 동안 남편이 몇백이나 줬더라고요. 어찌할까 고민하다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의 폰을 뺏어서 제가 톡을 썼어요. 이제 용돈 없다. 그리고 그렇게 엄마가 보고 싶었으면 엄마 돌아가시기 전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지 그랬니? 이제야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고 그런들 엄마가 다시 살아오시니? 하늘나라에서도 엄마 눈 편히 감으시게 철 좀 들어라 제발. 그리고 너 몸 떨리는 거 알코올 중독이라서 그래. 술 좀 작작 마셔. 라고요. 톡 보내면서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께서 시누이한테 남기신 빈 통장 이야기하며 어머니도 시누이가 정신 차리길 바랄 거라고 따끔히 충고해 줬습니다. 그 뒤론 남편도 시누이의 용돈을 끊었고 시누이는 집에서 자길 버렸다며 난리치더니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온라인 쇼핑몰도 망하고 월세로 살고 있던 집도 나와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다니더군요. 아직도 어머니 모신 낙골당 한번 가지 않은 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엄마인데 기일도 챙기질 않다니. 가끔 시아버지 찾아가는 것도 돈 달라고 뗐을 때만 얼굴 비추더라고요. 하늘에서 이런 시누이의 모습을 보면 어머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언젠가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부모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겠죠, 뭐. 그리고 예전에 타로점에서 나왔던 가시밭길과 포도밭 이야기 진짜였더라고요. 어머님이 주신 돈은 시골에 있던 포도밭을 정리한 돈이었거든요. 나중에 시이모님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어찌나 소름이 쫙 돋던지. 그때 그분 연락처를 얻어내지 못한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정말 쪽집게처럼 잘 알아맞혔는데. 어머님이 남겨주신 돈 중 일부는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해 기부했어요. 어머님 이름으로요. 사후 세계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라도 어머님이 더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빌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아범 잘 돌보며 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곳에선 부디 어머님이 병 때문에 찡그리지도 넘어지지도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중반의 전직 스튜디어스예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현장에서 기내 근무를 했었는데 임신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처음엔 지상근무로 돌려서 일을 계속할까도 생각했지만 몇 번의 유상 경험이 있던 터라 남편과 상의 끝에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그만두려니 솔직히 아쉽기는 했어요. 그래도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는 그게 최선이었기에 포기해야 했죠. 그런데 그 결정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줄은 몰랐네요.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집은 딸만 셋이에요. 저는 그중 첫째고요. 첫째 딸은 살림 미천으로 쓴다는 말처럼 저는 일찍부터 바쁜 엄마를 대신해 살림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용돈 벌이를 하며 자랐어요. 아무래도 제 밑으로 동생이 둘이나 되다 보니 저라도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대입 준비를 할 때도 이름 있는 학교보다는 졸업 후 취업이 빠른 학교와 학과를 선택했죠. 얼른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집안에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항공운항과에 진학했어요. 덕분에 졸업 후 친구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승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신나고 기쁘더라고요. 멋진 유니폼을 입고 하늘을 누비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찼거든요. 하지만 입사 첫날부터 그 꿈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죠. 너무 힘들더라고요. 육체적인 노동 강도도 세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딱이었죠. 스튜어디스라는 직업이 겉만 번지르르 했지 막노동도 이런 막노동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힘들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 보람도 있었거든요. 일생 동안 고생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첫 해외여행에 나선 가족을 승객으로 모시기도 하고 운항 중 발생한 응급환자를 지상의료진에게 무사히 인계했던 일 등 기억에 남는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게다가 내 돈 주고는 가볼 엄두도 못 내던 곳들도 가볼 수 있었고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다면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라 더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난 곳이기도 하고요. 당시 남편은 취직시험에 합격한 뒤 입사 전까지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나던 참이었어요. 긴 여행에 지치지 말라고 튜브 고추장을 파우치에 담아 선물했는데 남편은 그게 고마웠는지 제가 투숙하고 있던 현지 호텔로 찾아왔더라고요. 사실 남편을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었던 터라 연락처를 달라는 남편의 부탁에 선뜻 번호를 주기는 했죠. 2년이 되면 한국에 돌아가서도 연락을 주고받게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런데 다음날 바로 찾아왔더라고요. 갑작스런 방문에 놀라기는 했지만 어차피 그날은 스케줄이 없는 날이라서 저는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낯선 도시에서 보낸 하루짜리 데이트는 무척 달콤했어요. 카페 테라스에 앉아 노을을 보며 마셨던 커피는 지금도 잊을 수 없을 만큼이요. 그날 이후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각자의 바쁜 일상에 찌어서 사느라 서로 연락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고. 1년 뒤 운명처럼 다시 만났지 뭐예요.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말이에요. 그날 저는 동료를 대신해 소개팅 대타를 나가게 되었는데 글쎄 남편이 제 상대남으로 나와 있지 뭐예요. 알고 보니 남편도 대타로 나왔더라고요. 그는 저를 보자 무척이나 반가워했어요.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제게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여행 중에 제 전화번호를 적어둔 다이어리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랬는데 이렇게 기적처럼 다시 만나게 되니 우리가 만날 운명이었던 모양이라며 엄청 좋아했죠.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솔직히 남편한테 연락이 없어서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먼저 전화를 걸어볼까도 했지만 혹시라도 이미 날 잊은 건 아닐까 걱정이 돼서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만나고 보니 1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처럼 들뜨고 설레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걸었던 골목길도 떠오르고 그날 공기의 냄새와 거리의 풍경이 떠올라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서울이 아닌 1년 전 암스테르담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런 기분에 취해 우리는 마치 오랜만에 만난 연인처럼
그간의 일상을 물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어요. 그저 하루짜리 데이트를 한 사이임에도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연인처럼 우린 쉴 새 없이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그날의 만남을 시작으로 우리는 바로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이상 밀당을 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모든 연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만날 때마다 더 오래 함께하고 싶은 생각에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했어요. 제가 해외 스케줄이 많아서 자주 만나기 힘들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자주 못 보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애틋한 감정은 더없이 컸어요. 그래서 늘 연애 초기 단계처럼 달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죠.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 회사를 그만둔다고? 자기야,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벌써 그만두겠다는 거야. 자기 이제 겨우 대리 달았어. 대리 경력으론 아직도 힘들어. 그래서 말인데 나 회사 차리려고. 대학 후배들 데리고 시작해볼까 해.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거든.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취직하지 뭐. 나 한 번만 믿어주라. 응? 직장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3년차가 제일 무섭다고요. 이제 막 일을 알아가는 때라 겁도 없고 자신감이 충만해서 사고치기 쉬운 연차거든요. 남편은 그 3년 차에 창업을 하겠다며 나섰어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인맥을 튼 업체도 많고 회사에서도 늘 이 일을 도맡아 해왔던 탓에 자신도 있다면서요. 솔직히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아무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장 자리보단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말단 대리가 더 안전하니까요. 하지만 모처럼 자신이 해보겠다고 나선 사람을 시작도 하기 전에 뜯어 말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남편 말처럼 아직 젊으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기회는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 않고 묵묵히 남편의 뜻을 따라주기로 했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달랐어요. 특히 어머님이요. 니깎게 사업은 무슨 사업? 그러다 망하면 그땐 어쩌려고? 너 장가도 가야 할 거 아니야? 사업하다 망하면 무슨 수로 장가는 갈 건데? 나 망신 주려고 이러니? 세상에 백수사위 좋다고 받아줄 처가가 어딨어? 쉰소리 그만하고 다니던 회사나 열심히 다녀. 그 일로 남편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누구보다 자신을 믿어줄 줄 알았던 부모에게 받은 상처라 더욱 아팠죠. 하지만 시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회사를 차렸어요. 처음 시작 단계에선 예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직원 월급도 못 줄 정도로요. 그런 상황에 저희 부모님께선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닥달을 하셨어요. 저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남편네 회사에서 기획한 제품이 정부 산하기관에서 지원금을 받게 되면서 상황이 조금 나아졌죠. 자기야, 지금 상황에 이런 얘기 꺼내기 좀 뭐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결혼 언제 하냐고 닥달하셔. 힘든 거 알지만 그 문제도 생각 좀 해주면 안 될까? 어렵게 꺼낸 말이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자기가 먼저 얘기를 꺼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나야 지금이라도 당장 하고 싶지. 근데 지금 내 형편엔 전셋집은 고사하고 내가 사는 오피스텔에서 신혼을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 괜히 나 때문에 네가 고생할까 봐 걱정돼서 그동안 말 못 꺼내고 있었어. 이런 나랑 결혼해 줄래? 남편은 수줍게 청혼을 하더군요. 비록 현재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봐왔던 이 남자 하나만큼은 믿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엄마는
반대를 하셨죠. 자가 아파트는 꿈도 안 꾸지만 그래도 오피스텔에서 신혼살림을 차린다는 게 못마땅하셨던 거죠. 그러게 다니던 회사나 잘 다닐 것이지. 그랬으면 전세 대출 정도는 쉽게 받았을 거 아냐.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쥐똥만한 회사 사장이 뭔 대수라고. 넌 꼭 그런 남자랑 결혼을 해야겠니? 그동안 너 좋다고 따라다닌 남자가 한둘이었니? 다들 대기업에, 변호사에, 남주기 아까운 사람들 다 차고 고작 그런 남자한테 가려고 그랬어? 엄마는 딸 자식만큼은 돈 걱정 안 하고 편히 살길 바랬는데 지발로 고생길로 들어간다고 한탄을 하셨어요. 아빠는 입을 꾹 다물고 계셨고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결혼 승낙을 받으러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는 눈길 한번 안 준 채 표정을 굳히고 계셨죠. 하지만 아빠는 남편과 몇 마디 나눠보시고는 마음에 드셨는지 선뜻 내 사위라는 호칭으로 남편을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 도전을 해야 성공도 하는 법이지. 젊은 사람이 그런 패기도 없으면 안 돼. 기왕 시작한 일 끝장을 본다는 마음으로 달려들어봐. 내 비록 금전적인 도움은 못 주지만 전적으로 우리 사위 응원하겠네. 아빠의 이런 반응에 엄마는 내심 못마땅해 하셨지만 그래도 밖으로 표현하지는 않으셨어요. 어차피 사위로 받아들이게 된 거 안 좋은 소리 해봤자 딸한테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하신 거죠. 저희 부모님한테 결혼 승낙을 받고 며칠 뒤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내외가 와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셨어요. 그리곤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꽁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몸이 이렇게 비리비리해서 살림은 하겠어? 스튜어디스라고 헛바람만 들어서 남편 등골 빼먹으려 들은 건 아닌가 몰라. 처음 보는 자리에서 어머님은 제게 막말을 퍼부어 대셨어요. 그럴 때마다 형님도 맞장구를 치셨죠. 그러게요. 우리 도련님이 감당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원래 얼굴값들을 하잖아요. 그래, 어찌됐건 결혼을 한다니 반대할 생각은 없다. 다만 우리 쪽에선 니들 결혼에 10원 한 장 보탤 생각이 없어. 저 녀석이 지멋대로 회사도 때려치우고 나왔는데 결혼은 지 손으로 할 각오는 되어 있겠지. 안 그러니? 대기업 다니는 네 형 반만 닮아봐라. 못났으면 못난 대로 분수를 알아야지. 사업은 얼어 죽을. 남편은 말끝마다 가시가 돋쳐있는 어머님 말에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그리곤 걱정 마시라고 소리를 치곤 제 손을 잡고 집을 나왔어요. 제 손을 꼭 잡은 남편의 손이 그날따라 너무도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안아주었어요. 우리 잘 살자. 보란듯이 잘 살아서 어머님이 후회하시도록 말이야. 난 자기 믿어. 그러니까 기운 내. 남편은 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얼마 뒤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남편의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제 월급과 남편이 가져다주는 약간의 생활비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은 2년을 넘어가면서 고비가 왔어요. 제가 2년 사이 2번이나 자연유산을 하게 된 거예요. 2번이나 유산을 하고 보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를 다독여주며 위로를 해주었지만 아이를 잃었다는 슬픔은 가시질 않았죠. 그러다 결혼 3년 차에 들어서면서 3번째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만큼은 아이를 지키려 임신 초기부터 몸을 많이 사렸어요. 남편도 그런 제 마음을 잘 알기에 바쁜 회사 일 중에도 저 대신 집안일을 도맡아 해주었죠. 하지만
잦은 비행 스케줄로 피로도가 높아서 점점 몸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여보, 이참에 일 그만두는 게 어때? 당신 커리어에 흠을 내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난 당신이 더 중요해. 물론 우리 아이도 중요하고 생활비는 내가 벌 수 있으니까 돈 걱정 말고 쉬면서 몸부터 추스르자. 난 자기 어떻게 되면 못 살아. 내 인생엔 당신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번엔 내 뜻을 따라줬으면 좋겠어. 자기야.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 뜻대로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잘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얼마 뒤 제가 일을 그만뒀다는 얘기를 들은 시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넌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네 남편이 벌면 얼마나 번다고? 너까지 놀고 먹을 생각을 해?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이래서 내가 널 며느리 삼기 싫었던 거야. 내 자식 등골 빼먹을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이참에 합가하자. 당장 오피스텔 빼고 집으로 들어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합가라니요. 어머님의 황당한 요구에 저는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이 얘기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당장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합가라뇨. 제가 어머니 속셈 모를까봐 그러세요? 이 사람 데려다가 부려먹을 심산인 거잖아요. 왜요? 형수님이 어머니랑 못 살겠대요? 그래서 이 사람 데려가려는 거냐고요? 저요, 이 사람 어머님이랑 한 집에 안 둬요. 배 아파 낳은 자식한테도 가슴에 못 박는 분인데 며느리한테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남편이 지금껏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왠지 주인을 지키려 이빨을 세우는 진돗개 같지 뭐예요. 어찌나 듬직하던지.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지나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내심 걱정을 했는데 웬일인지 과일이며 임산부한테 좋다는 영양제까지 바리바리 사오셨더라고요. 이전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아가,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무심했지? 그간 일은 마음에 담지 말아라. 내가 어디 네가 미워서 그랬겠니? 너한테 잘해주면 큰 며느리가 샘낼까봐 그래서 그랬던 거다. 걔가 워낙 셈이 많아서 말이야. 워낙 인물도 빠지고 욕심도 많아서 너랑 비교당하면 혹여 널 괴롭히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랬던 거야. 변변치 않은 내 아들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구나. 난 처음부터 네가 딸처럼 살갑고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 아들만 둘 낳아 키우다 보니 딸 자식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더라. 그래서 큰 며느리도 데리고 살았던 거고. 같이 부대끼며 살다 보니 정도 생기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래서 말인데 아가, 이참에 들어와 살지 않겠니? 둘째 며느리랑도 엄마랑 딸처럼 살아보고 싶구나. 솔직히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다정하게 부탁을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살짝 미안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남편한테 전화가 왔지 뭐예요. 오늘 업체랑 계약서 작성할 일이 있어서 인감도장 가지러 잠깐 들렀다며 올라갈 때 마트에 들렀다 갈 테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어머님이 와 계신 걸 알면 또 큰 소리 날까 봐서요. 그래서 제가 도장을 들고 아래로 내려가겠다고 했죠. 그렇게 어머님만 집에 두고 남편한테 도장을 전해주러 갔다 왔는데 글쎄 화장실 안에서 어머님 통화 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지 아들 있는데 집에서 담배 폈다고 큰 며느리가 어찌나 지랄을 하던지 대판 싸우곤 분가하게 떠더라고. 미쳤어? 이 나이에 살림을 하게? 며느리가 둘인데 큰애가 나가면 둘째 데려다 부려먹어야지. 애가
인물이 반반해서 일이나 할까 싶었는데 손이 야물딱져. 스튜어디스라 방실방실 웃으면서 비위도 잘 맞추고 이걸 잘 구슬려서 데리고 들어가야 하는데 둘째 아들놈이 하도 지랄을 해서 며느리 구워 삶으러 왔지 뭐. 얼추 넘어온 것 같아.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쇼 좀 하면 수일 내로 집으로 들어올 것 같아. 공짜로 부릴 수 있는 일손 찾는 게 쉽나? 이 정도 공은 들여야지. 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이래서 그런 말을 하는가 봐요. 고작 꽁으로 부릴 일손 구하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가며 눈물 짤 생각을 하다니 최악이었어요. 저는 화장실 문 앞에서 어머님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오던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활짝 놀라더군요. 그런데 글쎄 어머님 뒤로 뿌연 연기가 화장실 가득 퍼져 있지 뭐예요. 어머님, 화장실에서 담배 피셨어요? 어머, 너 벌써 들어왔니? 너 오기 전에 냄새 빼놓으려고 했는데 벌써 들어왔어? 아니, 내가 피려고 핀 게 아니라 속이 너무 답답해서 소화시키려고 그런 거야. 내가 모임 나갔다가 점심 먹고 식후땡을 못해서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그때였어요. 남편이 과일 봉지를 양손에 들고 집으로 들어왔죠. 남편은 화장실에 가득한 담배 연기를 보고는 버럭 소리쳤어요.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담배 때문에 형수랑 싸운 것도, 그것도 모자라서 이젠 우리 집까지 와서 담배 냄새를 풍기세요? 이 사람 임신 중이에요. 2번이나 유산한 끝에 겨우 가진 아이라고요. 안정을 취해도 모자랄 판에 임신한 며느리 앞에서 담배를 피워요? 당장 나가세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요. 어머니 같은 사람이랑은 단 한순간도 함께 못 사니까 합가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람 무사히 출산할 때까지는 그림자도 얼씬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쫓겨나셨어요. 그리고 이후로 저희 집에는 얼씬도 못하고 계시죠. 덕분에 저는 몸도 마음도 편하게 태교를 하고 있답니다. 참,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 아이가 세상에 나와요. 우리 아이가 복덩이인지 남편 회사도 일이 잘 풀려서 매출도 늘었고 이제는 직원 월급 걱정할 일 없는 정도까지는 올라섰어요. 덕분에 남편도 한시름 놓게 되었죠. 3년이란 시간 동안 크고 작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서로를 믿고 의지한 덕분에 희망도 품고 살게 됐어요. 앞으론 우리 부부 앞에 꽃길만 가득하길 바라는 행복한 예비맘이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들어주신 분들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